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8년차 여자입니다. 꽤 길다고 할 수 있는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제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물론 저도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시댁살이를 시키는 시부모님이 계시긴 해요. 하지만 결혼 2년 차를 넘어서면부터 시부모님을 일일이 상대하고 일일이 스트레스 받으면 저만 손해라는 걸 깨닫고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무시할 건 무시할 수 있는 스킬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사연에 제 이야기를 적어 남들에게 알리고 싶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라디오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울고 웃고 공감하는 소통의 창구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계기는 참 사소하더군요. 조용한 새벽, 라디오에서 흐르던 어느 청취자의 말 한마디였어요. 가장 아팠던 순간이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제 지난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묵묵히 참아왔던 시간들, 겉으론 웃음에 삼켰던 억울함과 부당함들까지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누군가와 진짜 내 편이 되어가는 걸 경험했다는 걸 조심스레 꺼내보고 싶어졌어요. 남편은 이남중 장남이었고 자연스럽게 제가 결혼했을 때 이 집안의 며느리는 저 하나뿐이었어요. 시댁살이가 뭔지 며느리 노릇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혹독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존심도 세고 권위의식이 있어서 어떻게든 며느리 위에 군림하려는 분이었고 신혼 초에는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에 맞서 많이 부딪혀 싸워도 보고 울어도 봤지만 시어머니의 타고난 성정은 바뀔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을 바꾸느니 우리가 바뀌는 게 빠르겠다는 판단을 하고 대충 어머님의 비위와 요구를 맞추는 척이라도 하며 명절들을 견뎌왔어요. 대신 남편이 어머님이 제게 시키는 일들을 저 혼자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뒤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의 배려 깊고 센스 있는 협조 덕분에 시댁살이가 좀 맵긴 해도 잘 버틸 수 있었죠. 맨 처음 무엇보다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건 프리랜서 소설작가인 저를 무작정 백수 취급하는 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자택에서 근무하는 만큼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는 일정에 오히려 피곤했으면 더 피곤했지. 남들보다 결코 업무량이 덜하진 않았는데 옛날 어르신들 눈에는 집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쉬고 노는 것으로 비쳤던 모양이에요. 처음에야 그럴 수 있겠다 이해했지만 저를 아예 노는 사람으로 확정짓고 이런저런 집안일들을 떠넘기시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바로잡을 필요를 느껴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남편까지 합세해서 싸우니 어머님도 나중엔 깨갱하셔서 일적인 부분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겉으로 건드리지 않았을 뿐 내심 속으로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끝내 바꾸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닫게 된 건 도련님이 결혼을 하시면서부터였죠. 도련님은 지인 소개를 통해 2년 정도 연애해온 여자가 있었는데 소아과를 개원한 의사라고 들었어요. 와, 그럼 우리 집에 의사가 들어오는 거야? 도련님 능력 좋은데? 어머님 아버님 엄청 좋아하시겠다.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도 않더라. 뭐? 설마 안 그런 척 하시는 거겠지. 남편 말론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로 의사를 데려오는데 싫어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를 처음 만나기로 한 날 우연히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그 말이 사실이란 걸 알게 됐죠. 아유, 의사 며느리라고 다 오냐오냐 할 거라 생각한다면 착각이야. 명예 있고 돈 잘 벌면 뭐 그 돈 벌어다 우릴 줘? 의사인 인간들 다 제 잘난 맛에 살고 사람 깔보기 일수인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통해. 당연하지. 당신도 며느리한테 괜히 기죽지 말고 집안 기강 제대로 잡아. 초장에 기를 확 잡아놔야 안 기어오른다니까. 지가 아무리 의사 며느리래 봤자 시어머니 이기는 며느리는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 만나보기도 전인 동서를 벌써부터 저렇게 뒷담화하듯 까는 건지 아니면 뭔가
도련님에게 들은 게 있어서 저러시는 건지요. 전자로 생각하기엔 너무 시부모님께 실망스러운지라 자연스럽게 생각은 후자로 옮겨졌죠. 뭔가 도련님이 동서에게 잡혀 산다거나 똑똑하고 의사라는 이유로 잘난 척하고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려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저까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시부모님한테 적응하는 것만 해도 오랜 기간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설마 또 상전처럼 모셔야 하는 기센 동서가 들어오는 걸까 싶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다가와 막상 만나본 동서는 상상 속 까탈스러운 의사와는 정반대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 셔츠에 치마를 입고 온 동서는 밝게 잘 웃는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어요. 형님 좋은 분이시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 들었는데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동서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이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우, 네가 유림이구나. 안녕? 내가 작은 엄마야. 어쩜 이렇게 작고 귀엽게 생겼을까? 형님,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식사 시간 내내 싹싹하게 말도 잘 붙이고 예의도 바른 데다 제 딸도 진심으로 예뻐해주는 모습에 첫 만남부터 동서에게 편안함과 호감을 느꼈어요. 남편 역시 저랑 비슷하게 느낀 모양인지 집에 돌아가는 내내 동서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진수 걔가 전에 사귀던 애인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만 데리고 왔었는데 결혼한다고 데려온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왔네. 예의도 바르고 사람이 선해 보이더라. 그치, 나도 그렇게 느꼈어. 어찌나 싹싹한지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 마냥 편하더라. 어머님 아버님도 기센 며느리 들어올까봐 걱정하시던데 잘 됐어. 마음에 들어 하시겠다. 저 조건에 저 성격이라니. 에휴,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겠다. 당신도 알잖아. 워낙에 우리 엄마가 까탈스럽고 경계하는 성격인 거. 남들 같으면 저런 사람이 식구로 들어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텐데 우리 부모님은 모르겠어. 나도 자식이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다니까. 남편은 회의적인 반응이지만 아무리 까탈스러운 시부모님이라도 이런 사람을 트집 잡을 게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결혼하자마자 어머님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제 집안의 맏며느리가 됐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동석이 잡아놔. 안 그럼 너처럼 집에서 글이나 쓰면서 놀고 먹는 주부는 완전히 무시당한다? 아무리 여자가 밖에서 능력이 좋아도 집안에선 서열이 따로 있는 거야. 그 서열 뺏기기 전에 잘 정리해 놓으라고. 어머님,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생각 마세요. 동서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몇 번이나 봤다고 사람을 그렇게 한 번에 판단해? 네가 늘 집에서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고 있으니까 몰라서 그런 거야. 의사들이 얼마나 여가 빠졌는데. 조심해. 방심했다간 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으라니까. 어머님은 단지 동서의 직업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동서를 엄청나게 경계했고 자꾸만 길을 눌러야 한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티 날 듯 말 듯 동서를 꼽주거나 사소한 데서 저와 은근한 차별을 두는 행동들을 하셨어요. 동서가 식구로 들어왔던 처음 명절부터 예전과 달리 부쩍 저를 챙기기 시작하셨죠. 작은 선물도 슬쩍 건네시고 가족들 앞에선 보란듯이 제 칭찬도 해주셨어요. 초반에는 동서와 관련된 일이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하고 드디어 그동안의 내 노력이 인정받나? 라는 생각에 기뻤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그게 저를 향한 애정이 아니라 동서를 견제하려는 계산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조심했어요. 주방일이 동서에게로 몰릴 때면 눈치껏 거들고 슬쩍 동서에게 무안을 주려고 하면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바꾸곤 했죠. 누군가는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오랫동안 견뎌온 시댁살이의 타깃이 드디어 동서에게로 옮겨갔다며 기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 부당함과 억울함, 불쾌함을 절절히 아는 걸로도 모자라 동서처럼 사람 좋고 조건까지 좋은 여자가 고작 이런 집안에 남편 하나 보고 시집와서 왜 저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같은 여자로서 전혀 이해도 공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동서를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동서, 어머님이 좀 저러셔도 이해 좀 해줘. 나쁜 분은 아닌데.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들한텐 좀 나쁜 분이셔. 힘들겠지만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겠거니 생각해줘. 형님, 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형님이야말로 이런 집에서 몇 년간 혼자 며느리로 지내셨다니 저는 그게 더 대단하고 죄송스러운데요. 동서가 죄송스러울 게 뭐 있어. 동서도 다른 집 갔으면 의사 며느리라고 예쁨 엄청 받았을 텐데 왜 이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참나. 동서나 동선의 부모님 생각하면 내가 다 마음이 안 좋고 미안해서 그래. 형님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도 여기 시집와서 형님처럼 좋은 분도 만났잖아요. 형님 덕분에 시댁 오는 게 싫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감동이네. 나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 어머님 저러시는 것도 아무렇지 않아지더라. 동서도 언젠가 그러려니 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렇게 동서를 뒤에서 잘 챙겨주면서 사이좋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꼬리도 길만 밟힌다더니 결국은 시어머니께서 제가 뒤에서 동서를 챙겨준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셨죠. 하지만 그게 시어머니에게 배신감이 들게 할 정도로 큰일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그날은 어머님께서 특별히 식당을 예약해 놓으셨다며 고생한 며느리들을 위해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좋은 식당이긴 했지만 어쩐지 어머님께서 누가 어디에 앉을지까지 다 정해놓은 것 같았어요. 룸으로 되어 있는 공간 가운데 넓은 원탁 테이블이 있었고 어머님은 식구들이 들어오는 족족 자리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느리 둘만 남았죠. 하나는 누가 봐도 푹신한 식당 의자였고 하나는 보조 의자였어요. 아무래도 우리 마음 며느리가 평소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으니 둘째 며느리가 여기 앉는 게 맞겠지? 누가 봐도 고의적인 뉘앙스에 동서도 약간 욱한 것 같았어요. 뭔가 그대로 뒀다간 어머님과 한판 싸움이 날 것 같은 느낌에 제가 끼어들었죠. 아니에요 어머님. 동서도 평소에 힘든 일 하는데 편한 의자 앉아야죠. 동서, 일단 여기 먼저 앉아있어. 내가 식당에 보조의자 말고 다른 의자 있나 물어볼게. 형님, 안 그러셔도 괜찮은데. 아니야. 의자 하나쯤 더 갖다 줄 수 있겠지. 기다려봐. 얼마 후 직원이 주문을 받기 위해 들어왔고 간이 의자가 아닌 식당 의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얼른 가지고 오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다 같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제 오지랖 아닌 오지랖이 어머님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모양이었어요. 그날 이후 동서를 향한 시댁살이 타깃이 다시 저로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면 동서가 시집 온 이후 명절날 음식 준비는 대부분 동서에게 시키고 저는 보조하는 느낌으로 일을 분배했었는데 갑자기 다시 제가 다 떠하는 양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병원에서 고생하는 애니까 부엌일로 고생시킬 순 없지? 형님, 어머님도 참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언제는 저한테서 병원에서나 의사지 집안에선 똑같은 며느리니까 일하라고 이러시더니 변덕도 어떻게 이런 변덕이 있어요? 괜찮아. 어차피 동서 시집 오기 전엔 다 나 혼자 하던 일인걸. 어머님 변덕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안 보이는 데서 제가 다 도울게요. 형님도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형님만 고생하시게 내버려둘 순 없죠. 고마워. 덕분에 든든하다 동서. 동서는 제가 했던 것처럼 어머님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저를 도와줬어요. 덕분에 어머님이 누굴 타겟으로 삼아 시댁살이를 시키든 저희 둘은 서로 도와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더 끈끈해졌어요. 무슨 일이든 둘이서 하니까 훨씬 편해졌고요.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 명절이 전보다 즐거워진 것 같아. 전에는 아무리 태연하게 있으려고 해도 좀 부담스럽긴 했거든. 어머님이 일만 시키고 불편하게 할 거 뻔히 아니까. 동서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동서가 조금 더 빨리 시집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시부모 복은 없어도 동서 복은 있는 것 같아. 형님,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형님이 처음에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아니었으면 저도 남편이랑 진작에 이혼했을 거예요. 남편도 형님께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형님은 우리 부부의 은인이세요. 어머님이 그러실수록 동서와 저는 서로 더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정말 동서와 더 끈끈해지게 된 계기가 생겼죠.
오늘은 김장을 하려고 내가 절임 배추 좀 사다 놨다. 우리 집 며느리들 솜씨 좀 보자. 김장해서 니네들도 한 통씩 가져가고 우리 집이랑 옆집 줄 것까지 싹 해봐라. 본인이 안 한다고 여자 둘이서 하루 만에 하기에는 엄청난 양의 김장 재료와 절임 배추를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들이 어머님의 잔소리에도 눈치껏 도왔고 넷이서 하니 생각보다는 빨리 끝났어요. 하지만 휴일인 명절 하루를 김장한다고 통으로 날리고 나니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나 동서나 둘 다 표정이 안 좋으니 그게 신경이 쓰이긴 했는지 어머님이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봉투 2개를 들고 나왔어요. 내가 니네를 뭐 빈손으로 이렇게 노동시켰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나도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며느리를 부려만 먹는 못된 시어머니는 아니야. 자, 다들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 수고비 받아라. 이걸로 남은 연휴 동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쉬어라. 순간 동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말은 안 했지만 어머님이 웬일이시지? 하는 눈빛을 서로에게서 읽었죠. 뭔가 영 찜찜한 마음에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서 보니 동서가 받은 봉투와 제가 받은 봉투의 두께 차이가 확연하게 나더군요. 동서도 그걸 느꼈는지 봉투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5만 원짜리가 대략 10장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봉투에는 5만 원짜리 한 장이 딸랑 들어있었죠. 제 표정을 확인한 시어머니께서 씩 웃으시더니 덧붙이시더군요. 둘째 며느리는 워낙 고급 인력이잖니? 사람 병 고치는 귀한 일 하는 애가 이런 잔업물을 도와줬으니 값은 높게 쳐줘야 맞지. 너는 뭐 집에서 놀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사람을 뭘로 보는 건지 다른 건 다 참았어도 이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내려놓고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가족이라서 도운 거지 아니었으면 안 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노는 줄 아시지만 저도 이 시간 일하며 이 돈은 택도 없이 훨씬 더 벌어요. 이 돈으로는 어머님 맛있는 간식이나 사드세요. 뭐라고? 저희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동서가 갑자기 자기도 봉투를 내려놓더군요. 저도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보통 고급 인력은 아니라 인력값 쳐주시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돼요. 아르바이트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 돈은 어머님 쓰세요. 뭐야?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날 먹이려고 작정했니? 힘들 일 시키고 수고했다고 주는 돈을 이런 식으로 거절해? 뭐냐? 니네가 편먹었다 이거지? 그래 그럼 내가 니네 다시는 수고비 같은 거 챙겨 주나 봐라. 어? 하긴 며느리들 노동하는 건 공짜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왜 이런 걸 챙겨줘가지고는. 앞으로 니네 두고 보자. 어머님은 불같이 화내셨고 그걸 달래는 건 남편들의 몫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표정이 어두워지셨고 어색한 정적만이 흘렀죠. 동서는 그냥 받지 그랬어. 나는 그냥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나를 무시하려고 하시는 게 화가 나서. 형님이랑 같은 금액을 받았으면 모르지만 저도 그건 기분이 나빴어요. 형님 욕하는 게 이제 저 욕하는 것만큼 기분 나빠요. 이건 누가 봐도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이런 건 같이 짚고 넘어가야 다시는 민망해서라도 못하시죠. 참, 매번 동서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미안하긴요. 저 처음 시집 왔을 때 형님이 저 도와주시고 챙겨주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저도 솔직히 어머님 계속 저러시는 거 보니 정이 너무 떨어져서요. 남편도 알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이번 일은 괜히 나선 거 아닌가 싶어. 어차피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어머님 눈밖에 나는 거 한 사람이라도 피하면 좋잖아. 어머님 눈에 들어서 예쁨 받고 싶은 생각도 딱히 없어요. 차라리 형님이랑 더 친해지고 싶죠. 다음에 유림이 아프면 꼭 우리 병원에 데리고 오세요. 제가 진료 잘 봐드릴게요. 정말 말로만 들어도 너무 고맙고 든든하네. 그 일을 통해 저희 둘은 더 끈끈해졌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명절이 아니어도 따로 연락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고 동서 역시 저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뭔가 조심스럽고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여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대화해보니 꽤 통하는 점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밖에서만 만나다가
언젠가부터 서로의 집에도 자주 오가는 사이가 됐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주로 작업하는 공간인 서재를 보여주게 됐어요. 일하는 공간이라 예민한 부분이 있어 손님들이 놀러와도 잘 안 보여주는 공간이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동서가 소설을 즐겨 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인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여기가 형님 서재예요? 정말 멋있어요. 작업실 처음 봐요. 편하게 구경해도 돼. 동서니까 보여주는 거야. 정말요? 근데 형님, 이 작가님 좋아하세요? 저도 이 작가님 제일 좋아하는데. 신기하다. 우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잘 통해요? 저도 이 작가님 책은 다 모았는데. 동서가 한쪽 벽면을 빼곡히 채운 책장을 가리키면서 물었어요. 그곳엔 제 소설 소장본들만 꽂아둔 곳이었죠. 오프라인 강의나 북콘서트 같은 곳에는 초청을 받아도 잘 안 나가는 성향이었고 소설에는 예명을 쓰는 터라 동서가 못 알아볼 법도 했어요. 동서에게 사실을 말해줄까 말까 엄청 고민이 들더라고요. 뜸을 들였더니 오히려 이상한 걸 먼저 눈치챈 건 동서였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주고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사실은 그 작가가 나야. 네? 거짓말. 정말이에요? 사실대로 고백하니 동서가 기함을 하며 놀라더군요. 정말이야. 이런 걸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 아니 그러게 아니라 너무 안 믿겨서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 작가님 소설 보면서 지겹고 힘든 의대 시절을 버텼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형님이라니. 진짜 실제로 만나보다는 상상조차 못 해봤는데. 정말? 동서가 그랬다니 그게 더 안 믿기는데? 안 믿기기는요. 형님 소설들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와, 그러면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책 가져올 테니까 사인해주세요. 네? 저 진짜 좋아해요. 그럴 거 없어. 나한테 책 많으니까 선물로 줄게. 동서가 힘든 의대 시절을 제 소설로 버텼다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갖고 있던 소장본에 사인을 해서 주니 동서의 얼굴에 마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런데 형님, 왜 오프라인에는 얼굴을 안 비추세요? 저 정말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족이 돼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해봤어요. 그런 데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신상이 알려지는 것도 꺼려져서 시댁이 내 소설을 알게 되는 것도 싫고 어머님 맨날 형님 보고 집에서 논다고 구박이나 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인 걸 알아야 하는데 근데 시댁 식구들이 내 소설 보는 건 싫은 그 마음 뭔지 알겠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동서와 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일 좋아하는 작가였다는 말이 예의상 하는 말은 아니었는지 정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더군요.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 작품에 대해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늘 혼자 하는 일이라 외로웠는데 동서 덕분에 외롭지 않은 느낌이 들었죠. 솔직히 여기서 더 친해질 줄은 몰랐는데 남편도 잘 모르는 제 일에 대해 공유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동서가 더 애틋하고 편안해지더군요. 동서와 웬만한 단짝 친구보다 더 친하게 교류하게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어머님 생신날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그날따라 부쩍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손을 떠시고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했죠.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예사롭지 않은 느낌에 다가가서 여쭤봤지만 어머님은 평소처럼 퉁명스럽게 내뱉으셨어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뭐 매일 팔팔해야 하니? 나이도 들었는데 피곤한 날도 있는 거지. 원래 이 정도쯤은 그냥 넘긴다. 그냥 피곤하셔서 그런 거죠. 뭔가 불편해 보이셔서 걱정돼서 여쭤봤어요. 그 말을 듣고 동서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직업이 의사라 그런지 아무래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가슴이 답답하세요? 숨이 차시진 않고요. 뭘 이 정도 가지고 호들갑이야. 왜? 니네 둘 다 내가 죽을 병이라도 걸렸음 싶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연세에 건강 이상 생기면 바로 알아보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아이고 명이나 합셨네. 명이나 합셨어. 의사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냐? 동네의 새끼들이나 진찰하는 네가 뭘 안다고. 어머님, 진료에 노인이 어딨어요. 그래도 우리 식구 중에 의사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요.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왜 니들이 더 난리야?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런 거니까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마라. 걱정해주는데 공격적으로 나오니 동서도 순간 욱한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재빨리 동서의 어깨를 두드렸죠. 진정하더군요. 동서가 참아. 오늘 어머님 생신이잖아. 이런 날 아픈 얘기 꺼내기 싫으신 걸 수도 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럼 그냥 됐다고 하고 말 일이지. 저한테 명의 납셨다느니 애새끼 진료나 한다느니 할 건 뭐예요. 그치. 어머님이 그건 심했어. 오늘은 건드리지 말자. 내가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동서까지 안 좋은 소리 듣게 했네. 미안해. 형님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폭언하는 거 듣는 거 하루 이틀인가? 오늘은 걱정해서 그런 건데 사람 무한준이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야 동서가 보기엔 어머님 상태 어때 보여? 정말 저대로 병원에 안 가셔도 될까? 몰라요. 가시든지 말든지. 저희한테 부정도 못할 정도로 아프기 시작하면 가지 말래도 알아서 가치겠죠 뭐. 그땐 뭐 돌이킬 수 없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동선이 완전히 악에 바친 것 같았어요. 저 역시 그 감정이 뭔지 충분히 알았지만 아무래도 사람 건강에 달렸다 보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동서, 그래도 어머님이 나보단 동서 얘기를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까? 검진 받아보라고 얘기해주면 어때? 애들 진료나 보라는데 제 말 듣겠어요? 그래도 오늘이야 날이 아니라 쳐도 다음에 말씀드리면 듣겠지. 어머님 안색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잖아. 그건 동서가 더 잘할 거 아냐. 네, 사실 저번 모임 때부터 어머님 이상한 건 눈치채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더 확실하네요. 의심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정확한 증상을 말씀을 안 해주시니 섣불리 말씀도 못 드리겠고. 일단 오늘 지나고 제가 다시 연락드려 볼게요. 고마워 동서. 동서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리고 몇 주 뒤 동서가 연락을 주더군요. 형님, 어머님 승모 판막 역류증 가능성이 크다고 나왔어요. 다행히 그쪽 분야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나마 가까운 날짜로 수술 스케줄 힘들게 땡겨서 잡았어요. 어머 정말? 잘됐다. 동서가 정말 힘을 많이 써줬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 부탁이니까요. 아시죠? 형님 아니었으면 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어머님이 그걸 아셔야 하는데. 괜찮아. 우리가 뭐 알아봐달라고 그러나. 그냥 가족이 건강해야 우리도 좋잖아. 그래도 형님은 천사세요. 저보다 형님이 당한 게 훨씬 많으시잖아요. 저 같으면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절대 이런 부탁 안 했을 텐데. 동서가 알아줬으면 됐지. 나한테 더 소중한 사람들만 내 마음 알아주면 돼. 형님.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이렇게 두 며느리가 마음 쓴 결과가 겨우 이 정도 대접일 줄은요. 어머님은 본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예민하게 구셨어요. 원래도 말씀을 예쁘게 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보다 거칠어진 언행은 덤이었죠. 저 연세에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 얼마나 심란하실까 이해해 보려고 해도 저도 사람이니 그게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명절이었고 주방에서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의사 며느리 덕에 수술 일정을 빨리 잡았다는 생각 때문인지 동서는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제가만 일을 시키더군요. 설거지를 절반쯤 마쳤을 때 동서가 슬쩍 다가와 물 한 잔 주며 말했어요. 형님, 여기서부터 제가 할게요. 이제 쉬세요. 유림이도 심심해해요. 동서 나름대로 어머님이 안 보는 틈에 다가온 것 같았지만 주방에서 둘이 꼭 붙어 속닥이는 걸 본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소리를 치셨어요. 야, 니네 둘이 붙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비밀스럽게 해? 동서는 열이 확 오른 얼굴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설거지를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본 어머님이 더 목소리를 높이며 저희에게 다가왔죠. 야, 네가 얘 설거지하라고 시켰어? 의사가 무슨 설거지를 해? 집에서 노는 네가 해야지. 동서를 시켜? 그러더니 제 손목에서 고무장갑을 확 벗겨내더니 그걸로 제 뒤통수를 소리나게 탁 때리셨어요. 그 순간 주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손끝이 저릿하고 뒤통수에서 뜨거운 느낌이 올라오는데도 사람이 너무 놀라니 얼어버리더군요. 몇 초간 놀란 감정이 가시고 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이젠 정말 참지 말아야 할 순간이 들었다는 느낌과 함께 어머님을 획 쏘아보았어요. 어딜 그딴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봐? 그때 동서가 갑자기 어머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뭐래. 자기한테 시킨 일 동서한테 미루길래 혼 좀 내준 거지. 형님이 저한테 미룬 게 아니라 제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던가요. 왜 애꿎은 형님 뒤통수를 치세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도 이런 식으로 키우셨어요? 뭐야? 너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아? 내가 며느리 좀 혼낸 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이러는 거야? 아들이나 며느리나 어디 귀한 집 자식인 거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같아야죠. 저희 친정 엄마가 어머님 막내 아들 뒤통수 때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뭐라고? 얘가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래?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했니 뭐랬니? 나는 네 형님 잡으려는 거니까 넌 빠져라. 그러니까 왜 형님을 잡으시냐고요. 형님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똑바로 아시고 잡으셔야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제가 너처럼 내 건강을 신경 써서 수술 일정을 땡겨주기라나 뭘 하나? 어차피 어디 써먹을 데도 없는 며느리인데 집안일이라도 알차게 써먹어야지. 난 네 일 덜어준다는데도 왜 나만 갖고 이러니? 어? 어머님, 제가 어머님 건강 신경 써서 그렇게 해드린 줄 아세요? 뭐? 그럼 그거 다 형님이 간곡히 부탁해서 어렵게 땡긴 일정이에요. 솔직히 형님 아니었으면 저 어머니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 어머님 생신날 어머님이 검진받을 생각 없다고 하셔서 그대로 둘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언니가 자꾸만 그래도 어머님 건강 걱정되니 검진도 받고 알아봐 달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형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정말 우습게 보이세요? 형님 아니었으면 어머님 더 위급할 때까지 병세 몰랐을 수도 있고 수술 제때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체력 좋게 사람한테 손찌검까지 하시는 걸 보니 아직 급하진 않으신 것 같네요. 다른 더 급한 환자에게 기회를 넘길게요. 그 한마디에 어머님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 평생 그처럼 어머님이 당황하는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늘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울컥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어머님, 저희는요. 아무리 어머님 저희한테 믿게 대하셔도 어머님이 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서한테 부탁한 거예요. 어머님 건강만큼은 진심으로 생각해서 어려운 부탁인 거 알면서도 동서한테 사정사정해서 겨우 알아본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도 소중히 대해주실 줄 아셔야죠. 아무리 화가 나셔도 사람한테 손찌검하면 안 되죠. 조용히 말하는 제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늘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네요. 제 말에 어머님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문 채 떨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동서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더군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참 위로가 됐어요. 그걸 본 어머님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작고 떨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낯선 목소리를 들으니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서서히 풀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한 번 더 그러시면 저도 더 이상은 어머님한테 잘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 너도 많이 참았지. 너희들이 노력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내가 왜 그랬는지, 니네가 이렇게 날 생각해주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예전과 조금 달라지셨어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순 없지만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더 이상 저희에게 집안일을 시킨다던가 차별한다던가 하는 발언은 일절 없어지셨고요. 게다가 동서가 저를 시댁에서 축혀 세워주는 덕에
어머님은 저를 다시 보시는 듯 했어요. 어머님, 자꾸 형님 집에서 일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형님 필명 말하면 요즘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냐? 내가 소설은 잘 몰라서. 얼마나 대단한 소설을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엄청 좋아하던 작가님이었는데 이렇게 만날 줄 알았겠어요? 형님 아니었으면 전 의대 졸업 포기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의사가 된 것도 형님 덕분에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어서라고요. 그럼 이야기를 좀 하지 그랬니? 나는 네가 집에서 글만 쓰고 수익은 전혀 안 나는 줄 알았다.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뭐하러 해요. 어머님, 제 자랑 같아서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제라도 아셨으니 대접 좀 제대로 해주세요. 형님이 쓰는 얘기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사람들 병을 고친다면 형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준다니까요. 동서도 참 뭘 그렇게까지 정말이라니까요. 오히려 한바탕 크게 싸우고 나니 고부간 관계가 좋아지더군요. 저는 그 순간이 참 관계의 끝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있던 감정을 비워냄으로써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저는 늘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감내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진짜 가족이란 서로 지켜주고 존중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버티는 게 관계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진짜 내 편도 얻었고요. 지금은 참 좋은 가족들이 생겨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용기를 낸 날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은 훨씬 따뜻하고 견딜만 하다는 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곁에도 마음 따뜻한 분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